윤석열 정부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어떤 정책이 궁금할까? 단연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네. 사실 모셨었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적시성이 좀 있는 출연인 것 같고요. 예. 일단 한번 볼까요? 부동산 관련 국책 과정 내용 중에서 우리가 특히 부동산 시장에 실효성이 있을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차기 정부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기 위해서 대선 공약보다는 국정 과제를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톤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국정 과제에서 부동산 부분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로잡겠다 이런 모토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할 거는 완화하되 지나치게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공급 드라이브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골격은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되는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곧바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법령 개정 사항은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공급 확대에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까지 주택 가격이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조정이 될지 아니면 거품이 정말로 해소가 될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계십니까? 저는 통계적으로는 좀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장은 좀 싸늘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소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타날 거로 보는데 급매물도 제법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을 바라보기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이 금리만 바라본다면은 뭐 집값이 크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채권 시장입니까? 채권이면은 뭐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크게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보이지 않는 복합 변수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가장 큰 게 저는 집주인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아파트의 대부분은 플래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뭐 재건축 뭐 추진 혹은 뭐 정밀 안전 진단 추진하겠다 이런 플래카드가 결국은 집주인들의 어떤 과도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건축 현장을 가보시면은 중단된 곳이 많아요. 결국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데 공급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또 가격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다 상승 요인인데, 하락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30대들이 약간 변심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변했나요? 작년처럼 예. 재작년처럼 영끌 비투 이걸 잘 안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IQ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네. 특히 금융지능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마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 매물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보면은 약간 시소 게임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계적으로는 봤을 때 이제 주로 이제 호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실제 매물은 좀 싼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님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좀 재밌는 말씀 주셨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네.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호가가 좀 높으니까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단 기대 심리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딱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자재 가격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네. 근데 중단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오르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란 말입니다.
기대 심리라는 게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였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한 6개월만 지나면 경기 둔화의 하락,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폭망할 거다 이런 우려감으로 바뀔 현상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변수는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유기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원자재 값 상승을 시장에서 어떤 악재보다는 호재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뭐 경제 자체가 불황으로 접어든다든지 아니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화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몸통이 흔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집값의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반응도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이런 공급 불안은 집값의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현재까지는 집값의 플러스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30대의 심리의 변화가 좀 네. 느껴진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대출 규제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꼭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주택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큰 하락폭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습니까? 미래를 다 알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죠. 돗자리를 폈겠죠. 근데 저는 집값 전망을 해서 전문가들 분들 부자 된 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이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주로 싸게 사면은 저는 된다. 뭐 싸게 사면은 신도 용서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집값이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는 신호와 사지 말라는 신호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집이 필요한 분들이라면은 저는 사셔도 된다. 다만 금매로 사야 된다. 그래서 주로 집값 고점이 작년 9월에서 한 11월 사이예요. 네. 단기 고점이 그때에 비해서 한 10% 이상 좀 싼 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싸게 사놓으면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죠? 좀 그렇게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막상 지금 매물이 현장 가보시면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급매물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연말부터 한 내년 3월 정도까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종부세 감면이 크게 없잖아요. 그럼 고지서를 막상 받아보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팔겠다, 주택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2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내년 3월 말 정도까지는 나올 건데 막상 이 양도세 한시 감면 시한이 1년으로 잡았죠. 그러면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상 임박해서는 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집을 사실 분들은 연말부터 한 내년 3월까지를 보시되 또 이게 딱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중개업소 연락하셔가지고 급매물 나오면 좀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다리품을 팔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저에게는 네.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기준을 네. 20년 만에 재정비를 했는데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눈여겨 봐요. 이게 이제 뭐 용적률이라든지 뭐 건폐율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높이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더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의 보통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까다로워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법령이라든지 심의 기준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은 아파트 채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조 높이라든지 대지 간에 이렇게 이깃거리가 있습니다. 띄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좀 더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역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말 사이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네. 뭐 허가가 좀 풀린 것 같고 강남 재건축 단지, 용산 등 이렇게 정책과 맞물린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당분간 강보합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요, 기대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재건축이 끝났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규제 완화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 바로 재건축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재건축은 시장의 폭발성이 강한 뭐 그런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게 공약뿐만 아니라 국정 과제에서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압구정이라든지 뭐 여의도나 이런 분들은 좀 더 기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싸게 내놓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뭐 똘똘한 한 채라든지 뭐 주로 고가주택 한 채 가지는 경향들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그 양도세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한시적 1년 감면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집보다 외곽집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흐름이 탈서울 내 집 마련이라고 그래서 네. 뭐 혹은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30대들이 주로 싼 집을 많이 샀잖아요. 뭐 외곽 같은 데 많이 샀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집 그리고 많이 오른 집을 먼저 산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별로 좀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리츠 투자에 대한 네. 관심도 상당한데 리츠 투자에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이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리츠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좋긴 한데 저는 글쎄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른 게 최대 악재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매력이 좀 늦었다. 떨어져요. 예, 네, 매스컴이 막 말씀드리고 좋다고 그럴 때 샀다가 별로 재미를 못 본 상황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요. 일종의 이제 해지 자산으로서 리츠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올 들어서 국내에 상장된 리츠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가 되는데 한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3% 정도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동안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사이 보면은 리츠 중에서도 뭐 오피스 리츠, 물류 리츠 이런 쪽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츠도 경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경기가 악화된다면은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공실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보고 판단을 하시되 너무 금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거시 경제까지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리츠 상품이 뭐 트렌드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업앤다운이 좀 심한데 하지만 그래도 뭐 물류라든지 상업용 리츠는 여전히 뭐 모멘텀이 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고요. 시멘트 가격도 네. 뭐 매한가지입니다. 글로벌 인플레 상황인데요. 이럴 때 한국의 건설과 아니면 부동산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건설 쪽은 최근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 주로 이제 뭐 땅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원자재 관련 산업들은 나름대로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지만 그 시공사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수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령 원자재 값하고 연동돼서 건축비를 만약에 받겠다고 그러면 관계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이제 건설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섹터별로 좀
약간 명암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덕과 실을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 좀 옥석을 가려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좀 매크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국내 부동산의 업황이 좀 불안하다라는 것은 사실 금리를 인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금 상황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서 이게 뭔가 뇌관인데 이번에 진짜 터질 거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올해 연말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면 또 이런 금리 상승과 부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골마진다면 어떨 거라고 보세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JP모간에서 전망해 놓은 거 보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연 1.5%잖아요. 내년 1분기까지 5번 올린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2.7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한 2%가 넘어서면은 다소 시장이 움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한 4% 후반에서 5%까지 나온다. 더 나올 수 있죠. 지금 시중은행에 5년 혼합형 주담대를 가장 많이 빌려갑니다. 5년 동안은 이제 고정금리고 그 위에는 변동금리인데 이게 연 한 4.3에서 한 4.5% 정도가 돼요. 근데 금리를 만약에 5차례 올리게 되면은 거의 한 6%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금리 전망도 어차피 하나의 전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굳이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좀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결국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기고 매물도 연말에 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물량을 보고 금매를 좀 잡자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데요. GTX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최근 GTX가 글쎄요, 제가 관심이 없는 건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것 같은데 네. 요즘 어떤가요? 원래 이제 대선 공약에는 GTX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게 ABC죠. 여기에 EF 노선이 들어왔어요. 근데 국정과제에서는 EF라는 얘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약 후퇴 아니냐, 공약 뒤집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새 정부 쪽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예상대로 속도는 좀 모르겠지만 뭐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GTX 주변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워낙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그 재료들이 호재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곳들도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쿨다운 될 때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GTX는 너무나 롱텀한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 지역의 호재가 다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조심스럽지만 반대급부로 그렇다면 이제는 악재밖에 없는 건가? 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반영되기도 하고 또 잊어요. 그다음 한동안 있다가 뭐 또 누가 또 이렇게 뭐 뉴스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지자체장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또 이렇게 반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속적으로 이게 재료가 반영되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있어요. 개발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공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울퉁불퉁하게 재료가 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찰해야 되는데 항상 기대감을 갖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조금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TV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 정부가 LTV 핀셋 규제 완화를 시사했잖아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80%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뭐 은행권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잡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하고 또 국정 과제가 또 달라요. 예. 국정 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확 열겠다고 했고요. 이건 네. 아마 2030 세대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추진이 될 겁니다. 다만 생애 최초가 아닌 분에 대해서는 LTV를 원래 대선 공약에는 70% 일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빠졌어요. 그래서 푼 거냐 안 푼 거냐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그래서 많으시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후속 대책이 나올 텐데 국정 과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시장 상황이나 DSR 안착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030 세대들한테는 좀 문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가계부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심각하잖아. 이걸 봐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대출 규제도 어떻게 보면 20, 30대한테는 넓혀주는데 지금의 금리 인상기와 부채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좀 옥죄일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내일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오늘 어렵게 박원관 위원 모셔가지고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